우리의 뇌를 채워볼까요? 내 뇌를 부탁해. 네, 오윤혜 씨 네. 아직까지 이제 복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몸 풀고 있죠? 네, 그 자리를 오늘 이분이 또 메우시는군요. 음.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뇌를 채워주시는 분 정박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박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많죠. 이제 예. 더 라이브에서도 정박님을 이제 섭외하고자 공손하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네. 정박님께서 나 술 약속 있는데요 하면서 방송을 거절을 했다. 아. 그래서 지금 KBS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근데 KBS는 뭐 이렇게 맨날 들썩거려? 이것 때문에. 정박님의 수요에게 아. 모두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미리 이거는 한 달 전부터 예정된 약속이라. 술 약속. 네. 꼭 술이 아니고. 술 약속은 맞잖아요. 그 술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들썩거리고 있어요. 술이 약간 양념으로 곁들여진 네. 비즈니스. 비즈니스입니까? 네. 술은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아주 그냥 청정한 분입니다. 좋은 칭찬이죠? 칭찬이죠? 네. 네, 맹승주 씨입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이제 나오셨고 네.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얼굴을 못 봤었는데 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네요. 저 그때 네. 실시간으로 이게 방송이 나오는지 모르고 아. 너무 철저하게 가리고 있었더라고요. 아니에요, 방역이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네. 오늘은 이제 또 이제 벗는 게 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왜 벗는다는 건 조금 마스크를 선정적이고. 벗는 거죠. 네네네. 마스크 오프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어. 이렇게 벗었습니다. 네, 저렇게 자꾸 나오는군요. 본인 얼굴만 계속 오. 봐. 아니, 모니터를 어때요? 해야죠. 본인 얼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약간 부었네요. 좀 부었어요. 네. 얼굴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 미모 같은 거. 미모요? 네. 보통입니다. 예, 관심 없으세요? 저는 좀 내팽겨 두고 있는 상황이라. 네. 네네. 어느 정도 갖고 와야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잔뜩 오늘 네. 꾸미고 오셨습니다. 네. 자, 잔뜩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네네. 적당히 꾸몄습니다. 적당히. 네. 네. 연예인 되고 나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측면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화면에 더 뚱뚱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저 얼굴형이 많이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얼굴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죠? 모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뇌를 채우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네. 나왔을 때 그래도 네. 나쁘지 않으셨나 봐요. 오늘 또 나오신 거 보니까. 네, 재밌었고요. 네. 또 작가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죠. 네. 이번에 그 돌아가셨습니다. 네, 알아요. 네.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되게 큰 분이잖아요. 뭐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간에 그걸 떠나서 되게 어떤 큰 에너지를 가진 분이잖아요. 에너지. 에너지. 네. 네, 그래서 뭐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네, 어쨌든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앞으로 저는 이렇게 많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몰라가지고 네. 오늘 또 이제 많이 배우고 싶어서 야, 네 그래요?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인터뷰가 좀 쉽진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네요. 이건희 네. 회장은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혹시? 아니면 이거-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이미지라든지. 저요? 사주요. 사주? 네. 이건희 회장 사주가 뭘까가 궁금해요. 네. 같은 사람 만나려고? 아니요? 그럼 아니 워낙에 너무 큰 분이니까 그러니까. 대체 사주가 어떨지 아.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약간의 네. 부러움이 좀 섞여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호기심. 호기심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나올 줄 알고 인터뷰를 좀 끌어봤는데 뭐가 좀 안 나오네요. 네, 어떤 게 나오길 모르겠어요, 원하셨어요? 나도. 네. 뭐 그 저는 의도는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궁금한 걸 말한 것뿐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박님, 네. 뭐 일단 여기에 대한 소감, 소회. 소감? 소감은 아니고요. 네. 네. 뭐 어떻든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그 애도를 받아야 되죠. 그쵸. 모든 사람의 죽음은. 그리고 이제 빛과 그림자는 어떤 사람이든 뭐 음. 장점이 다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다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는 다 있으니까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어쨌든, 요즘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타계와 관련해 가지고 공과 과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과 과가 있다. 이 양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과연 옳은 거냐? 네. 과 때문에 공이 음. 생긴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야지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건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비판이 그 사람 말 있던데. 자체가 좀 엎여 있는 거 엎여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과 네. 과가 있는데 과 때문에 공이 생긴 측면도 있고 음. 공 때문에 과가 생긴 측면도 있을 테니. 네. 그러니까 공이랑 과를 같이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동일선상이 아니라 네. 수직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아, 위계를 좀 지어가지고 예. 이제 조금 차별성, 네네. 순위를 좀 둬야 매기자는 된다 거예요? 이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공이 먼저 부각될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당연히 과가 먼저 부각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일수록 그 공과라는 것들이 상당히 서로 합의점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는 왕조가 교체될 때 전왕조의 역사를 한 최소한 100년, 200년 지나서 정리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때 정리해 보면 아무래도 전왕조를 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평가로부터 어떤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지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어떤 측면에서는 저 책임 회피나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평가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의 평가가 물론 또 잘못될 수는 있죠. 근데 그 잘못된 평가는 또 잘못된 평가대로 나중에 평가를 받는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별세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지금 평가하는 거는 뭐 한 100년, 200년 후로 좀 미루자. 이렇게 하는 건 혹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건 아닌가?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완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완결적으로 고정적으로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은 좋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한 100년, 200년이 지나야 걸려가지고 이제 그 자료가 정리가 축적돼가지고 이제 네. 평가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삼성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부친이죠. 돌아가신 이병철 선대 회장이 네. 1939년 3월 1일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만들었죠. 삼성 상회.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은 유통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경쟁력 있는 물건이 뭐냐면 청과거든요. 과일이나 채소 아주 신선하단 말이죠. 네, 고급 네, 네. 과일이란 말이죠. 그것들을 만주에 팔면서 돈을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인 거죠. 그 흑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이병철. 기본적으로 금수저죠. 아, 금수저예요. 당시 경상남도 어령지방 출신인데 어령지방에서 3천석을 했다고 하죠. 아. 3천석이라면 어마어마한 아, 지주죠. 정주영 회장이랑은 조금 달랐네요.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보면 빈농의 아들이고 네. 이병철 회장은 대대로 아주 그 지주 집안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정주영 회장은 장남이고 이병철 회장은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부잣집의 아들이었죠. 그 3천석 중에 1,000석이 이제 이병철 회장의 몫이었던 거죠. 근데 의령 그쪽이 희한하게 저게 많죠. 뭐 SK 그쪽도 뭐 그 비슷한 동네 아닙니까? 네, 어령, 함안, 진주 해가지고 그 네. 진주 지수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네. 그 지수초등학교에 그 나온 그 재계 인사들이 LG의 구인혜 회장, 네. 효성그룹의 효성그룹의 지금 창업주였는데 이런 거 네. 까먹었네. 네. 뭐 조시쯤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 그렇게 이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한 네. 초등학교에 한 초등학교에 다 같이 조홍재. 조홍재 회장. 네. 그러니까 이 참 특이하죠. 그 학교가 좀 좋은 학교였어요. 좋은 학교가 아니라 그냥 그 동네. 어쩌다 그렇죠. 보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주 지수 초등학교 아주 유명하죠. 네. 삼성은 39년 네. 3월 1일 그 전신이 태어난다는 거. 네, 네.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저희가 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삼성 상회. 네. 삼성 상회. 삼성은 무슨 뜻이에요? 별 세 개예요? 별 세 개죠. 아. 그 보통 우리가 이제 3이라는 게 동양에서 좀 행운을 나타낸다든지 네네.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별이라는 것들이 말 그대로 또 목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네네. 뭐 삼성하면 가장 이제 어떤 길하다는 의미로 지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 상회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병철 회장도 금수저였는데 네. 이건희 회장은 뭐 어마어마한 또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유년기를 지냈습니까?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주가 알고 싶다. 네네. 근데 명리학에서는 이제 이건희 회장의 사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의 사주는 곤룡포를 입고 태어났다. 곤룡포. 네.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입는 오. 옷이죠. 곤룡포를 입고 태어났지만 그 곤룡포 옷자락마다 네. 다 눈물이 배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눈물. 개인적으로는 아주 정말 인생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게 최고의 태어났는데 어떤 화려한 어떤
그 자리에 태어났지만 실제로 개인사를 보면 형제와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결국 끊임없는 불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가족들 문제도 많았고 사고도 있고 뭐 질병도 좀 그렇죠. 있고 많은 그랬죠. 또 교통사고에다가 질병에다가 그 삼성가에 내려오는 유전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좀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삶을 살았다.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네. 그 형제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맹이 어떻게 보면 형인데 네. 큰형이죠, 큰형. 큰형 네. 첫째죠. 이맹희 회장. 이병철 회장의 첫째 아들이 이맹인데 이맹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이 이제 셋째죠. 셋째 막내 아들이죠. 근데 이맹희는 뭐 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본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권력 투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결국 상속자 후계자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형제 사이도 그러니까 권력은 부자도 못 나눈다고 하는데 하물며 형제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완전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근데 거 아닌가. 보통은 이제 장남이 물려봤는데 그 첫째랑 둘째는 어떻게 되고 셋째가 경영권을 받았을까요?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셋째 아들이 대권을 많이 잡아요. 아 셋째가요? 네, 왜요? 대표적으로 세종이죠. 세종은 위에 양령, 효령 두 형을 제치고 충령, 세종이 결국 왕권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당장 북한의 김정은도 셋째 아들이잖아요. 아. 그렇게 이어받죠. 영화 대부에도 결국 돈 꼬를레오네 가문을 잇는 것은 셋째 아들 마이클이거든요. 그 셋째들이 많이 이어받아요. 근데 거의 장남이 그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셋째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똘똘했나요? 똘똘했다기보다 네. 이럴 수도 있겠죠. 보통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도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라이벌로 느껴진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15살, 20살 이렇게 차이 그렇죠. 나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병철 회장이 68년에 한비 사건이라고 한국 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은퇴하게 됐거든요. 네. 타이로 물려나게 됐는데 그 사카린 사건이 뭐예요? 요새 계속 나오던데. 그게 뭐냐면 네. 당시는 수출 지상주의였거든요. 68년이요? 네, 60년대는 수출 지상주의라 가지고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입 원료를 가지고 들어오면 관세를 다 면제해주고 수출을 통해서 얻은 소득의 80%는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리고 수출을 하는 업자가 약간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 전화를 해주면 그냥 수사가 다 중지돼 버려요. 아. 수출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수출률이 완전히 아. 최고였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한국 비료라는 게 당시 우리가 이제 농업에 그 비료 수입 비료를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삼성이 짓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좀 줬단 말이죠. 네. 그 특혜를 주면서 예를 들어 삼성에서 원료를 수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치제들이 있죠. 심지어 뭐 화장실 변기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수입을 해버리는 거죠. 몰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런 치조라고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이런 기업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냐 이렇게 해가지고 워낙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사카린을 들여온 거예요? 그 사카린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 제가 사카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각종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비재는 다 갖고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책임을 첫째가 진 거죠? 첫째가 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지게 되니까 물러나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큰 아들이 대리 경영 체제를 맡게 된 건데 네. 일종의 아버지 대신에 대리 청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결국 아버지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죠. 뭘 어떤 잘못했어요? 감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보고가 들어오는데 큰 아들이 지금 벌써 이제 흉심을 품고 이기에 아버지를 완전히 몰아내려고 한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국 복귀를 해가지고 큰 아들하고 완전히 의절을 해버렸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간 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둘째가 갑자기요? 받았어야지.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이제 대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자기한테 별로 신호가 안 온단 말이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여자 관계와 돈 관계, 숨겨놓은 재산 이런 걸 다 작성해가지고 어머. 당시 박정희 청와대 투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슬프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빠 흉내 잘못 내다가 아웃되고 둘째는 아빠 잘못 폭로하다가 꼰지르다가 날아가고 그렇게 셋째가 남은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네. 여러 가지 이건 뭐 이야기니까 그 이제 단순하게 그 어떤 역학 구도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 네. 다양한 사내 정치가 동원됐을 것이고 이 사내 과정- 정치.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었던 홍진기 회장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장인이 유명한 분입니까? 장인이 홍라이 여사의 아버님. 네, 우리 경기고등학교 3대 천재 중에 한 명으로 뽑히죠. 그래요. 경기고 3대 천재는 네. 누구예요? 보통 그게 다 다르거든요. 3대가 다 달라. 다 다른데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어떻든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네. 뭐 유진호 박사와 이 홍진기 회장. 장관이었죠. 홍진기 회장이었는데 근데 홍진기 회장이 경력이 좀 오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4.19가 일어났잖아요. 네. 사실 3.15 부정선거 때 이승만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했거든요. 아. 43살의 법무부 장관애가 감옥에 부정선거 책임으로 들어가 있다가 3년 7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간 게 바로 이병철 회장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의 동양방송이라든지 중앙일보를 창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 사이를 후계자로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처가가 만만한 곳이 아니네. 처가가. 아. 그래서 그런 일선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 장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죠. 네. 홍석현 회장을 삼성에 불러가지고 아주 혹독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다. 왜냐하면 내가 장인에게 보답하는 길은 처남을 정말 좋은 경쟁자로 만드는 거다 해가지고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고 실제 중앙일보라든지 보강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사도 많이 떼어줬죠. 아, 홍석현 회장은 홍라희 여사의 동생입니까? 동생이죠. 아, 그렇군요. 홍석현 회장이랑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랑 둘이 만난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잘 몰라요. 아, 몰라요. 네. 네. 아니 뭐- 되게 저 이런 새로 들어온 지식들이 어. 있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죠. 흥미진진해요. 아, 정리가 좀 되죠. 네. 핸드폰 뭐 써요? 갤럭시 쓰죠? 아니요? 아니요. 아 재밌다 역사. 재밌어요. 예. 재밌어. 네. 네. 아, 이 처가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 요거 아. 저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첫째 아들 이맹희 회장도 뭘 그래도 많이 떼어주긴 했죠. 그 결국 이제 우리가 CJ 그룹이 결국 그 몫으로 장손의 몫으로 가게 된 거죠. 제일제당. 제일제당이었죠. 네. 전신이. 그 아버지죠? 그 김재현 이재현 회장.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거기랑은 혹시 그럼 이건희 회장 쪽이랑 사이가 좀 안 좋습니까? 이재현 회장이랑 이재용 회장이랑은 그래도 이 선택이 잘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사회생활의 시작을 시티뱅크에 들어가서 하다가 이병철 회장이 보고를 받고 이게 무슨 소리냐, 삼성으로 들어와라 해가지고 삼성에서 이제 그 경영 수업을 좀 받다가 그 결국 제일제당이 결국 이쪽 그 이맹희 회장 몫으로 이재현 회장 쪽으로 가는 걸로 됐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죠. 90년대 중반에 그룹 네. 분리 과정에서 실사를 해보니까 제일제당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너무 대한민국 큰 도시들의 시내 중심부의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건희 회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학수 부회장이 제일제당에 파견돼 가지고 양측의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됐죠. 파견이 됐어요. 그리고 파견돼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긴장이 고조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복귀를 하고 제일제당은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가는 걸로 떼어주는 정리가 걸로.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건희 회장은 경영 수업 같은 거를 뭐 따로 받기도 했습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아,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일본에 갔어요? 네, 아버지가 왜요? 일본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혼자 보냈어요? 근데 그때 이맹희 회장이 혼자 갔겠니? 아, 그러니까 이맹희 회장이 일본에 많았겠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아,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형이랑 같이. 아. 그렇게 있다가 다시 한국 돌아와가지고 네. 한국에서는 서울 사대부중 사대부고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다시 와세다 대학을 나옵니다. 일본에 일본에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와서 대학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나오고 이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MBA를 하고 교육을 한 거죠. 네. 근데 특별한 경영 수업보다는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시작은 동양방송 쪽 있죠. 언론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 이건희 회장이 네, TBC 지금 JTBC의 전신이죠. 네. 거기 상무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하거든요. 아, 요새 보니까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갔는데 애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오로지 뭐 자기가 영화방. 시간 보낼 게 영화밖에 돼 있냐. 그래서 영화를 뭐 거의 한 13,000편 이상을 봤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우와. 13,300이겠지. 13,000원 어떻게 봐? 에이, 1,300이겠지. 네, 맞습니다. 1,300편. 야, 나 아니었으면 이거 다 소송할 뻔했네. 아, 요새 약간 양념을 너무 세게 치시네. 아니, 이게 약간 착각을 했네요. 1,300이지. 영이 한 자리 잘못 듣습니다. 네. 자꾸 그 북한식으로 그렇게 미화하고 과장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1,300. 그렇죠. 그리고 배너 같은 거를 보면서 배너. 배너 보면 나오잖아요. 음. 이 배너하고 메살라가 친구이자 적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그 전차 경주를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메살라는 계속해서 채찍을 휘두른단 말이죠. 근데 배너는 채찍을 거의 안 휘두르요. 그리고 말한테. 그렇죠. 네. 그리고 배너는 경기 전날에 그 말들이 다음 날 네 마리가 뛰잖아요. 일일이 말들을 쓰다듬고 같이 어떤 호흡을 맞추거든요. 자 이건희 회장이 그 유일하게 쓴 책이 있는데
생각 좀 하며 살자 이 책에서 책을 썼어요 직접. 그건 모르죠. 어쨌든 근데 유일하게 이건희 회장의 이름으로 나온 책은 딱 한 권 있거든요. 그래요?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정말 1급의 조련사는 절대 채찍을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근데 2급의 조련사가 정말 채찍을 쓴다. 말을 자랑해라. 결국은 그것이 결국 그래서 말을 이 뇌물로 줬나 보군요. 예, 그 말 딱 떨어지잖아. 이야기가 배너에서 쭉 네, 연결되잖아. 말. 잘했습니다. 이거 네. 나쁘지 않아. 좋습니다. 네. 알아요? 말 준 거? 삼성이? 아니 지금 알게 됐죠. 네, 삼성이 네. 뇌물로 말 줘가지고 예, 국정농단 네, 그 재판이 지금 새로운 걸려 있어요. 사실. 뭘 새로워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저한테는 새로운 사실이죠. 새로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영화 감상, 영화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경영 수업도 네. 영화로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럼 뭘 배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1세에는 경청을 배웠다 여러 가지. 경청? 경청하는 듣는 특권을 거. 배웠다 들으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 생전에 인터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어떤 책을 권한 것은 논어 한 권이었다는 거죠. 논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논어가 뭐 어떤 내용이 내용? 있어요? 공자님 말씀을 담은 게 논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규범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책을 알면 웬만큼 세상살이의 이치를 알겠더라.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뭐 경영서적이라든지 경영의 한 측면을 부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영의 테크닉을 강조한 서적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경영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논어.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또 좋아했던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스피드를 즐겼다, 자동차 좋아했다, 네. 뭐 그런 얘기들. 자동차 진짜 엄청 많았죠. 그거 얼마나 있어요? 자동차가? 뭐 몇십 대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름 들어본 명차들은 다 있었던 것 같고요. 슈퍼카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개인인지 아니면 회사 명의 법인 명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워낙 스피드를 즐기다 보니까 80년대 초반에 아주 큰 사고를 당했죠. 그게 네. 그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당시 덤프 트럭하고 충돌해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그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독일에서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뭐 상당히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도 하는데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용인 에버랜드 그 스피드웨이. 스피드웨이인가요? 그것도 이제 만든 거예요. 본인이 워낙 스피드광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까? 아니 모릅니다. 모릅니까? 네. 차를 워낙 이제 좋아해서 나중에 뭐 자동차 업에도 진출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잘 안 됐지.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본래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재벌이 성공하는 사업은 재벌 회장이 잘 모르는 분야를 해야지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건 회장이 차를 너무 차를 잘 알다 보니까 그럼 잘 못 만들거든요. 너무 간섭과 감독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적당히 풀어주면 오히려 더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경제 권력자가 되면은 예전에 또 정규유착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정치에 욕심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주영 회장도 그랬고. 근데 그 뭐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이건희 회장은 그런 쪽에 야욕은 없었습니까? 정치 쪽은 안 간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뜻이 있었나요? 근데 이시춘추란 책이 있는데 이시춘추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 유통이 못 됐어요. 그쪽에 다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시춘추라는 책이 있는데 삼성과 관련된 책이군요. 책이 있는데 97년에 나왔는데 그 책이 유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뭐 그 책을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책을 보면 이건희 회장이 상당한 정치적 좀 욕망이 있었다. 있었습니까? 책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구해보면 되죠. 네. 구해보셨구나.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선대인 이병철 회장도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60년대 부정 축제자로 몰리고 억울해서 억울하니까 내가 정치를 직접 뛰어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정치에 직접 뛰어든 대신에 중앙일보라든지 동양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의 방향을 내가 어느 정도 선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정치를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92년에 그 정주영 회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그 이후 과정에서 좌절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95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북경에서 베이징 특파원들을 만나 가지고 오프 더 레코드로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사류고 행정은 삼류고 기업 경제는 이류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들을 해가지고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아주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이게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보도가 됐죠, 그거. 보도가 아주 크게 됐죠. 그죠? 그렇게 해가 이게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제 또 95년에 우리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건희 회장도 좀 뭔가 이 계속해서 뭔가 내가 이 정치 현실에서 뭔가 탄압당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보면 좀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97년에 상당한 정치적인 좀 플랜을 추진한 건 아니냐. 그런 책이 나오는데 그건 뭐 소설의 형식으로 빌려 나왔으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그 삼성 측에서 다 사버렸군요, 그냥. 아니죠. 삼성에서는 삼성과 관련된 책이나 문건이 나오면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계속해서 그것이 관행이 되어버려가지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왜 못 나온 거예요, 책이? 유통망을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예? 책을 납품한 도매상을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요? 이거는 그때 그 이야기들이 시사전에도 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 책이 지금 유통이 안 되는가? 안 되고 있는가 해가지고 시사전에 기사로도 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희 회장은 결국 우리나라의 돈을 상징하는 분이잖아요. 네. 최고의 권력, 금력을 상징하는 분인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돈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다. 혹을 떼어주기도 하지만 혹을 붙여주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죽음 주인 될래도 뭐가 있어야 맞습니다. 사인들이 있어야 주인이 네. 되죠. 맹승지 씨는 네. 뭐 콧방귀를 깁니다. 네, 저요? 저런 얘기에 그 가슴에 막 와닿지는 않잖아요. 아니 전 주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돈의 그래? 주인 의식은 내 돈 지고 꽁 잡고 안 내놓는 게 주인 의식일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안 끌려다녀? 네네. 오. 네,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아, 하고 싶으면 하고. 뭔가 일이 들어왔는데 네. 내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네. 그러면 안 합니까? 네, 돈에 막 이렇게 빌빌대고 다니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 보통 네. 그 30대 40대는 돈에 50대까지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보통. 아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네. 행사 들어왔는데 네. 행사가 500만 원이야. 3천만 원. 아 그런 거 상관없고 제가 기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3천만 네. 원인데 네, 뭐 그럼 최대한 당연히 기쁘겠죠. 다- 기쁜 거 아닙니까? X가 기뻐. X가 중요해. 네, 당연히 기뻐서. 돈의 노예가 되지 네. 않겠다는 거는 네. 50 이하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는 나를 주인 대접해 주는 아니 게 근데 아니라. 저도 책을 읽어보면은 돈에 이제 노예가 되기보다는 어. 이렇게 주인 의식을 갖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아. 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사니까 다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못 사니까 네, 그걸 네. 더 강조하는 측면도 네. 있겠고. 네. 네, 알겠습니다. 돈이 아주 커지면 기쁘게. 일이 마음이 기뻐지는군요. 그렇죠. 그럼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네. 그게. 야, 놀죠. 아니 이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나 이 돈 받고 못해. 기분 나빠 이럴 수 있는데 돈이 커지면 이 돈이면 당연히 좋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3천만 원인데 그 남자 수염 달고 네네. 막 이제 막 그런 거 시켜. 그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진짜. 저 개그맨 출신인데. 개그맨이니까. 네, 당연히 하죠. 네. 어저께는 베렌나루까지 붙였어요. 베렌나루까지. 네. 근데 만약에 한 15만 원 주는데 베렌나루 붙이라고 하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저 솔직히 없죠. 10원 줘도 붙일 거 같아요. 붙입니까? 네, 그거 좀 완전 좋아요. 노예구만. 아니요, 개그맨이라서 분장 개그도 좋아합니다. 분장은 좋아한다. 괜찮고. 네, 이빨에 김 붙이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좋아합니다. 오히려 네. 더 좋아하시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직업 윤리에 충실하자. 그럼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다 철학이 있네요, 네. 사람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